오늘은 식량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존디어라고 하는 거를 사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주식하면은 뭐 애플, 구글, 뭐 메타, 뭐 이런 미국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유일하게 관심을 갖는 미국 주식은 존디어예요. 존디어. 존디어가 뭐냐? 이렇게 생긴 게 이제 로고인데요. 제가 이 회사 주식을 꽤 저점에서 사서 이게 고점에다 매도를 했어요. 지금 그 전쟁이랑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자산 가격 하락이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전부 현금화를 하고 있고 이 주식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앞으로도 당분간은 주식이나 부동산, 뭐 코인 이런 자산에 투자할 생각은 없거든요. 제가 블로그에는 꾸준하게 기재를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수년에서 한 십수년 동안은 이제 장기 불황이 올 거다라고 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른 주식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주식이라고 하면 미국 주식 중에서 이 존디어라고 하는 이 회사가 그렇습니다. 그 신냉전이라고 하는데 이 신냉전이 조금 더 가속화되죠. 근데 요것뿐만 아니라 이 지구인의 인구가 굉장히 많아져요, 지금. 그래서 이 인류 부담이 늘어나면서 이 존디어라고 하는 회사가 성장이 불가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하는 회사냐? 이 회사는 농기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렇게 말하면은 조금 왜 그러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보통 최첨단, 뭐 IT,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거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왜 농기기 회사를 가지고 왔느냐? 이 최첨단이나 IT처럼 세계 유행을 선도하는 이 시기에 제가 농업기기 회사를 가져온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면 IT랑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많이 갖긴 했어요. 자율주행이나 드론, 인공지능, 로봇, 이게 우리 기반 기술이거든요. 이런 기반 기술로서 초기 기술을 선보였던 모양새가 이제 끝났고요. 이제 이거를 실제로 활용하는 기술들이 나와야 된다. 사실 이렇게 IT 기업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신기술들을 쏟아냈던 혐오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IT 버블 때 그랬어요. 최근 동안에는 이제 IT 기업들이 지나치게 버블을 쌓아놨죠. 뭐 제조업이나 생산업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고 IT 기업만 계속 성장을 쌓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당연히 비정상적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 매출이 광고거든요. 이용자랑 공급자가 무료로 이용하는 대신에 광고주로부터 광고 수입을 받아요. 근데 광고라는 게 과연 황금알을 낳는 거위냐? 그게 아니거든요. 이 제조나 생산업이 탄탄해야만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 한 켤레 신발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파는 과정에서 돈이 움직이겠죠? 여기서 신발을 팔기 위해서,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산업혁명의 본질은 광고가 아니라 신발이에요. 신발 판매업자가 파산을 했어요. 그러면은 광고를 붙일 수가 없어요. 다른 일을 한번 들어볼게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가 돈이 된다 해서 다 유튜브만 해요. 그러면 돈은 번다 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세상이 오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시작되는 어떤 버블 붕괴가 2차 IT 버블 붕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제조회사들이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믿거든요. 우리가 흔히 금융이나 관광이나 IT 산업 같은 거를 위주로 투자를 했잖아요. 이게 비리산업이다 그러고. 근데 이게 일종의 거품 산업이에요. 지금까지는 이런 회사에 투자하지 않으면 똑똑하지 않은 사람처럼 취급을 했었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17세기에 누군가가 튤립 구근을 사요. 이 구근을 사서 갖고 있으면 끝까지 올라가는 거죠, 가격이. 그러면은 이거는 당연히 이 사람한테는 황금알이었거든요. 이걸 사지 않으면 바보였어요. 근데 역사가 지나가 보니까 어때요? 이게 거품이었거든요. 이 금융이 살짝 그런데요. 10원에 사서 12원에 파는데 중개수수료로 2원을 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여기서 생겨난 수익이라는 게 과연 생산적인 수익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 1원도 만들어내지 않고 수익을 발생시켰단 말이에요. 이런 비생산적인 산업이 그 당시에는 똑똑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요게 위기가 오면은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존디어라고 하는 회사는 200년 동안 농업을 위한 그 산업 중심에 항상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좀 생소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커다란 농기구를 필요하지 않는 농업 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튜브에서 이 대량 농업을 돕는 기계를 검색해 보시면 정말 세상 모르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아마.
저는 미래 산업이 여기에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이 얼마 전에 그 미중 무역 전쟁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일 먼저 꺼내든 카드가 대두였어요. 대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표면적으로는 무역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상 이게 어떤 전쟁이었냐면 식량 전쟁이었어요. 자, 대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콩은 이 뭐냐 이거죠. 자, 이게 미국의 대중국 수출품이에요. 순인데, 자, 여기 보시면 대두 보이시죠? 그러니까 미국의 대중국 수출품 2위가 반도체나 산업용 기기가 아니라 대두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생산하는 대두는 이게 뭐냐면 사람이 먹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이 가축 생산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사람은 가축을 먹겠죠? 이 말은 뭐다? 대두를 지고 있는 것은 육류 생산을 인질화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고종 황제가 그 조선의 식량난을 이제 해소한다 그러면서 이제 곡물 수출을 금지했죠. 강공령이라고 하는데 이 조선이 일본이랑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일본 상인들이 조선으로 와서 쌀이랑 콩을 사고 일본으로 넘어가요. 근데 이거를 뭐 수탈했다 그러는데 돈 주고 사가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게 이 용어 차이인데 뭐 매점하고 갔다 뭐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그냥 사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를 일본이 매점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역사 교과서는 이거를 약탈처럼 표현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무역 거래거든요. 조선이랑 일본 간의 계약을 통해서 수출과 수입을 자유롭게 하면서 우리 주 생산품인 쌀과 곡물을 판매를 하고 일본에서 뭘 가져왔느냐? 이 공업 생산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은 쌀이랑 곡물은 조선인들이 주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일본이 사고 나가면 조선 내에서 이제 쌀이랑 곡물 가격이 당연히 폭등하겠죠. 그러면은 인건비가 비싸져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값에 어떤 거를 조선으로 팔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는 뭘 팔았냐면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낸 공산품을 만들어서 조선에다가 팔았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자유무역 거래긴 한데 공정하긴 하지만 사실상 불공정하기도 하죠. 일본의 공장이 더 많은 생산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 농업 생산량을 더 늘리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인들이 먹을 쌀이나 곡물이 부족하게 되고 곡물 가격 폭등으로 이어져요. 그러면 인건비가 비싸지고 결국에는 쌀값과 곡물값이 비싸지니까 일본에서 뭘 하냐면 너네가 지금 생산하는 방식이 잘못됐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는데요. 하나가 토지조사 사업을 하고요. 두 번째가 산미 증식 계획을 통해서 조선의 쌀 공급량을 늘려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조선이랑 일본의 쌀값이 안정이 되죠. 근데 꾸준하게 일본 공업이 생산량이 높아지면서 조선인들의 식량 보급에 또다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러시아랑 중국이 땅이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더 많은 걸 생산해낼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과잉이거든요. 인구가 15억, 16억 이러잖아요. 아무리 많이 생산을 해도 이 폭발한 인구를 부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겠죠. 근데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인구도 있지만 뭐가 가장 큰 문제냐? 이 물 부족이에요, 물 부족. 중국은 식수로 쓸 수 있는 물도 부족한 상태인데 이거를 농사를 통해서 이제 어떤 농산물을 생산해내는 게 가능하냐 이런 거죠. 우리가 셰일 혁명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미국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이 셰일 혁명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러시아는 어떠냐? 지구 온난화라 그래서 기온이 높아지다 보니까 조금 이제 괜찮아지긴 했지만 사실상 이 부동항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바다가 다 얼어버려요, 여기가. 그러니까 부동항이 있어야 뭐 농산물을 가져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 곡창지대, 유럽의 곡창지대라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이제 뭐 옥수수나 밀이나 보리나 뭐 해바라기유나 이런 거를 생산해내는 지역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유럽 쪽에다가 친해지는 어떤 제스처를 계속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겠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전 세계에서 이 우크라이나가 농산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냐면 옥수수가 13% 그리고 밀이 9%,
보리가 10%, 이제 해바라기유가 40%예요. 그리고 이 감자 있죠, 감자. 감자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크라이나가 세계 4위예요, 4위. 이게 지금 보면 미국보다 많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 많은 게 아니라 이게 엄청나게 많은 양을 지금 만들어내요. 이게 구황작물이라 그래가지고 생산하기도 쉽고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서 좀 해결이 되는 이제 그런 중요한 작물이거든요. 맥도날드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제 맥도날드에서 우리가 한 끼 식사를 하려면은 위에 햄버거 번이 있고, 그다음 여기 패티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감자튀김 있고, 여기 콜라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크라이나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이 햄버거 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밀로 만들죠. 전 세계 밀 생산량의 9%를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패티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 아니요, 상관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먹으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축을 주려고 만드는 거거든요. 패티는 옥수수나 대두를 가지고 기르는 고기를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감자, 제가 세계 네 번째로 많이 생산하는 게 우크라이나라 그랬어요. 감자튀김도 감자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튀기려면은 기름이 있어야 되죠. 자, 해바라기유의 40%를 우크라이나에서 생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콜라는 괜찮지 않느냐? 아니요. 콜라에는 액상과당이라는 게 들어가요. 액상과당은 뭐냐? 옥수수를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액상과당이라는 거는 옥수수 녹말을 원료로 하는 건데 요거의 13%를 우크라이나에서 생산을 합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이 지고 있는 농산물 패권을 러시아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량 보급에 이제 균형이 생긴다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농업이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국제 쌀값이 1톤당 200달러 선으로 안정적이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농업 투자를 절반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부족한 식량을 수입에 의존했죠. 왜냐하면 당연히 국내에서 만드는 것보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게 싸니까. 이렇게 농업 생산량을 줄이고 관광업을 육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 이 농민들이 농지를 버리고 관광산업으로 직종 이동을 해요. 그러면서 농지는 황폐화되고 이 농업 시장이 죽기 시작하겠죠.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이 굉장히 풍족하거든요. 그리고 토지도 굉장히 비옥해요. 근데도 필리핀은 지금 식량 안보에 굉장히 취약한 국가가 돼버렸어요. 1960년대에는 필리핀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국제 농업연구소를 만들기도 했고요. 이 아시아 식량 부족 문제를 앞서서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나라거든요. 이 당시에는 식량이 너무 풍부해가지고 이 잉여 생산물을 수출도 하던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좀 가난한 나라로 변모를 했죠. 근데 이 과정에는 어떤 게 있었느냐? 농업이 있었다 이거예요. 조사하는 것마다 좀 다르긴 한데 식량 자급률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순위가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은 100이 넘어가면 자기네가 풍족하게 먹을 거 먹고 나머지를 수출한다는 뜻이겠죠? 보통 우크라이나, 호주, 캐나다 이런 데는 1, 2위, 3위 이렇게 하고요. 미국도 비슷해요. 그런데 100이 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서구라고 하는 이제 독일이나 이탈리아, 영국, 스위스 이런 나라도 100이 안 되고요. 간신히 50 정도를 넘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독일은 조금 높고 대한민국이랑 일본도 이제 뭐 괜찮고. 근데 여기 어떤 문제가 있냐? 러시아랑 중국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다. 러시아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 그래서 러시아가 세계 곡창지대를 가져야 하는 이유가 나토라고 하는 군사적인 이유만으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은 유엔 식량 농업기구의 가격 지수는 2011년 기준이에요. 40%가 올렸어요. 10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경기 침체를 벗어나야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재정을 확대했거든요.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큰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미국이 달러를 엄청 찍어냈어요. 그럼 당연히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다른 물가도 올라가는 거죠. 이 과정에서 러시아나 인도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의 이제 식탁 물가가 굉장히 큰 위협을 받았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이 파스타인데 이 파스타의 가격이 코로나 이전이랑 비교했을 때 10% 이상 올랐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푸틴이 계속 이 러시아의 식량 공급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었냐면 러시아인들이 과거 소련 시절에나 먹던 해군식 파스타를 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어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가 1kg당 90% 이상 상승을 했고,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양파값이 30% 상승했고, 주식인 쌀은 10%가 상승을 했어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부터 러시아가 꾸준하게 식량 공급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고, 여기에 덧붙여서 코로나 지원금 하면서 돈을 더 풀었어요.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9년부터 꾸준하게 양적 완화를 했거든요. 용어를 좀 설명해 드리자면,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거는 화폐를 찍어가지고 시장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경기를 부양시키는 방법이에요. 정석적인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 값어치가 이미 싸져 있는데, 여기에 코로나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명분이 생기고, 이제 미국은 더 극심하게 시장에다 돈을 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풀다 보니까 이 풀려진 돈이 자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산 가치가 올라가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고, 식량 가격도 상승이 됐다.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제가 앞서 말했던 서구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타격을 좀 덜 받는데, 이 나라들은 대체로 뭐 유럽이나 오세아니아, 뭐 동아시아 같이 이제 미국 우방국이겠죠. 이런 나라들은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나 러시아, 뭐 인도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해졌다 이거예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처럼 또 안보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고, 가상가치가 이제 폭등을 하니까 이제 미국 중앙은행이 이러면 안 되겠다. 이 달러의 패권이 흔들린다 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 시장에 풀려있던 자금을 회수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한 거냐면, 소련이 예전에 냉전 시대 때 만약에 정전이 일어나면 비상전력 공급이 얼마만큼 가능한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험을 해보고 싶어서 원자력 발전소의 전력을 임의로 줄였다가 다시 늘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줄였는데 온도가 올라가는 거를 이거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성을 못 잡고 결국에는 핵발전소가 터져버렸잖아요. 이게 체르노빌이거든요. 시행을 했는데 어느 수준부터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와버렸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존디어라고 하는 농기기 분야 이제 세계 선두업체를 관심 있게 보는 이유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 잡지 포춘이 선정한 그 세계 500대 기업 여기 들어가 있고요. 2011년도에 미국 10대 브랜드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탄탄한 회사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보통은 세계 안보 위협이 생기면 전 세계가 군비 경쟁을 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필요 없는 비싼 전투기나 탱크를 막 구매를 해요. 그리고 막 레이드 안 잡히는 전함도 구매를 하고. 근데 이런 군비 경쟁은 위기에서 시작을 하긴 하는데, 한 번 구입을 하고 나면 꾸준하게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는 관리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때부터는 이게 서비스 산업이에요, 그냥. 자, 독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계 서비스랑 부품 조달에서 경쟁사가 없죠. 당연히 독점 사업이니까 굉장히 유리하겠죠. 지구에 있는 인구가 보통 80억이라 그래요. 앞으로 100억까지 꾸준하게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제 태어날 20억의 인구가 아프리카나 인도나 이런 식량 부족 국가들에서 태어나요, 보통. 이런 국가들한테 쌀 공급을 하려면은 최소한 100%가 넘는 식량 자급률을 유지해야 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나 기름이 없어도 살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물이나 먹을 게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량을 인질로 하는 세계전쟁이 일어난 거다, 지금 이미. 그래서 이제 SF 소설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걸 뉴스에서 보고 있다. 우리가 옛날에 비슷한 역사가 하나 있는데, 자, 이게 뭐냐, 그 몽고가 세계 점령했던 그 지도거든요. 이 몽고가 세계 점령할 때 몽고는 왜 자꾸 밖으로 뻗어나가야만 했는가? 왜 그러냐면요, 몽고는 농업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업국가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침략을 해서 침략한 지역의 그곳의 농업 생산물을 강제로 취해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존디어라는 회사 주식을 사야 된다, 뭐죠, 저는 사겠다, 뭐 이런 건데, 좀 넓게 봤을 때 농업에 관련된 그런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 관련된 일도 이제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중요해질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